안녕하십니까. 윤대 교수님께서 소개를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부탁받은 내용이 이제 북한의 경제와 그리고 통일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십사 해서 이렇게 잡았는데, 내용이 좀 많아서 좀 제가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궁금해 하실 텐데, 북한 경제가 어떤 상황이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이 TV에 나오는 거 보면 꽤 배경들 보면 평양 시내도 꽤 근사한 것 같고, 고층 빌딩도 막 서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신년사 녹화한 데도 보면 굉장히 유럽 스타일의 멋진 서재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했는데, 과연 북한 경제가 어떠냐? 저는 배경적으로는 독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85년부터 95년까지 독일에서 공부를 하면서, 독일 통일되기 전에 5년, 통일된 후에 5년까지 10년을 제가 거기를 살았고, 거기서 제가 원래는 경제 통합, 금융 통합 쪽을 제가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석사 논문은 유럽 경제 통합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논문으로 썼고, 박사 논문 쓰기 전에 독일이 90년에 통일이 돼서 그것도 이제 경제 통합이니까 독일 경제 통합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쓰려고 했더니 선생님께서 아직은 진행 중이라서 그거는 쓰기가 어렵다. 근데 독일의 화폐 통합 문제는 이미 완료됐으니까 그건 써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박사 논문은 독일 동서독 화폐 통합을 가지고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는 제가 처음에 와서 연세대학에 있다가 지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지역금융협력, 그 다음에 국제금융, 국제거시 이런 쪽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북한 문제는 이제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제가 얼추 한 10번 정도 갔다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한 게 2008년이었고, 그 다음에 MB 정부 이후에 북한하고 관계가 나빠져서 그 다음에는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 거는 정부 일로 간 적도 있고, 제가 남북 나눔운동이라는 단체에서 홍정일 목사님께서 하시던 남북 나눔운동에서 제가 연구위원으로 해서 우리가 이 북한의 식량 지원 이런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모니터링 팀으로 제가 거의 이제 1년에 한 번씩 일부러 가서 1년에 한 번씩 가야 북한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니까. 북한은 데이터를 안 내놓으니까, 경제 데이터를 안 내놓으니까 가서 봐야 이게 지금 생각하고 다르다, 아니면 생각하고 같다. 만약에 다르면 왜 다를까? 그리고 같으면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일치하는구나, 이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한 10년째 못 가고 있죠. 2008년에 마지막에 갔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남북나눔운동에서 올해부터 다시 지원을 재개한다고 준비를 하고, 지금 북한하고 왔다 갔다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 되면 저도 같이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지표들이나 저희들이 구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통해서 북한을 보면 경제가 어떤지 그 상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90년 이후에 경제적 붕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배급 체제가 다 그로 인해서 붕괴가 됐고, 이 공식적인 경제하고 실제 경제하고가 따로 놀아서 그거를 조정하는 조치를 2002년도 7월 7일 조치라는 걸 통해 가지고 조정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90년부터 2002년까지니까 한 12년 동안
90년대까지는 다 배급제되는데 배급을 못하게 되니까 그냥 각자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집 앞에 텃밭을 이용한다든지 뭐 아니면 자기가 손재주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뭘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바꿔서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그 한별님께서 그 여명학교 얘기를 했는데, 탈북자들을 제가 탈북자 교육을 96년부터 한 10몇 년 동안 제가 탈북자 교육을 하는데 참여를 했었는데, 초기에 96년, 97년 뭐 이런 때는 탈북자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방동에 있는 정보사 분실에서 강의를 했는데 한 요만한 정도 방에, 그러면 탈북자들이 한 10명 뭐 이렇게 딱 모였는데, 그때만 해도 군기가 들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저기 그 하나원에 가서 요즘은 제가 강의를 안 합니다만 강의 간둔 게 이제 몇 년 되는데, 요즘은 아예 강사가 들어와도, 선생님이 들어와도 쳐다보지도 않고 확 책상 위에 다리 올려놓고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도 많이 변했고, 근데 이제 옛날에 나온 사람들이 북한 경제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일 저기 한 게, 국영상점에 가면 절을 90도로 해야 뭘 하나 살까 말까 한대요. 왜 그런가 하면 다 물자가 모자라니까 배급이 나와서 팔 수 있는 것도 다 숨겨놓고 있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간부나 이렇게 오면 쏙 보고서 아무도 없지를 그러고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나 꺼내서 주고 이게 마지막이야 그러고, 그래서 막 사는 사람이 절을 몇 번씩 하고 나오는데, 대한민국 와서 제일 놀라운 게 딱 들어가니까, 백화점에 가니까 들어서자마자 막 절을 90도로 막 파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거기는 사는 사람이 절을 하는데 여기는 파는 사람이 절을, 이상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북한도 서로 팔려고 애를 쓰는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어쨌든 2002년도에 처음 결국은 시장 메커니즘을 인정하는 제도를 들여놨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북한 경제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죠. 90년도에 북한 경제가 마이너스 4.3%,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다가 이제 98년도에 우리가 이 햇볕 정책을 하면서 금강산 사업을 시작하고, 그때부터 북한이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을 했다가, 그 다음에 북한이 핵실험하던 바람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으로 2006년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갔다가 다시 플러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좀 풀어줘서 다시 플러스 성장을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난해 2017년도에, 그러니까 지지난해죠, 마이너스 3.5% 성장한 것으로 저희 한국은행에서 추정을 하고 있고, 2018년도에 대해서는 아마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자료가 아직 한 6월달 돼야지 이제 추정치가 나오는데, 아마 마이너스 성장이 된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이런 경제 상황을 보고서 이 유엔 산하에 있는 식량농업기구 FAO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는 북한을 Low Income Food Deficit Country, 그러니까 소득이 적고 식량이 모자라는 국가 명단을 발표해요. 그래서 그 명단에 있는 나라들을 지원을 하는데 그 명단에 북한이 들어 있습니다. 90년대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들어 있고, 근데 유엔에서 이제 빈곤국 기준은 국민 1인당 연소득 1,900달러 이하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거기에 저소득 식량 부족 국가에 들어가고, 또 세계 식량 정책 연구소라는 데가 이제 유엔하고도 같이 일을 하고 있고, 또
NGO 단체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단체에서 글로벌 헝거 인덱스를 만들어요. 세계 굶주림 지수라는 걸 만들어서 발표하는데, 북한은 그 지수로 따지면 34점이에요. 그게 조사 대상이 119개 국가인데 그 중에서 11번째로 가난한 나라, 11번째로 굶주림이 심한 나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죠 벌써 북한을 외부 식량 원조가 필요한 위기 나라다라고 이제 분류를 하고 있고, 64만,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올 추수할 때까지 64만 톤 이상이 부족할 거다. 64만 1000톤 정도가 부족할 거다. 그런데 북한은 이거를 수입할 돈이 없으니까 세계식량기구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세계식량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북한은 농업 생산성이 아시아 국가들도 그렇게 일반적으로 농업 생산성이 높지 않은데 평균치의 한 60%밖에 안 된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지난해에 나왔습니다. 실제로 북한 경제가 왜 그러면 이렇게 어려우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이 플러스 성장했다가 마이너스 성장했다, 플러스 성장했다가 마이너스 성장했다가, 이거는 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냐? 자기 힘으로 지속적인 플러스 성장을 할 수가 없어서 외부 세계에서 얼마만큼 자원이 들어가느냐, 또는 외부 세계에서 지원이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여부에 의해서 이게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제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 그럼 왜 자기 힘으로 성장할 여력이 없느냐? 체제 자체가 이제 비효율적이죠. 지금 시장이 많이 들어와 있기는 한데 그게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내버려두고 한때 이제 김정은이 들어서면서 시장을 단속을 하다가 주민 반발이 너무 심해져서 그 단속을 포기했어요. 단속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법적으로 허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 교통경찰들을 뭐 다리 위에 시속 40m, 40km 뭐 이렇게 해놓고서 단속을 안 하다가 일제 단속기 되면 이렇게 그 스피드 머신 가지고 와서 찍어가지고 걸렸다 뭐 이렇게 하듯이 북한에서도 일단 법적으로는 불법인데 그냥 놔둬요. 단속을 대대적으로 하면 이제 주민 반발이 있고,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시범적으로 단속해서 이제 법 좀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직 경제 체제의 비효율성이 굉장히 높고 기술 개발이 안 되고 있죠. 투자가 안 되니까. 군사비 지출이 뭐 전체 GDP에서 한 4분의 1 정도가 군사비 정도로 나가니까 당연히 민간 경제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이제 요즘은 국제사회 경제 제재가 있어서 제일 고통을 받고 있고, 경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의존하고 있는 교역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해외 인력 송출해서 한 그래도 1년에 10억 불 이상 벌어들이던 거를 지금 못 벌어들이고 있고, 그 다음에 원유라든가 뭐 전략 물자들은 수입을 못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나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연도별 수출을 보면 북한이 그러면 갑자기 성장이 여기 보시면 성장률이 2011년부터 와서는 이렇게 높아지거든요. 여기 15년 빼놓고는 15년, 17년은 이제 그 경제 제재가 심해졌던 해고, 그 이후에는 김정은이 들어온 게 이제 11년으로 본다면 경제 성장이 높아지는데, 여기 보면 수출입이 2010년에서 11년 가면서 한 50% 가량 뛰죠. 이게 지금 100만 불이니까 40억
불에서 60억 불 정도로 뛰죠. 이렇게 확 늘어나는 게 김정은이 들어서면서 이 대외 경제를 통해서 북한의 경제 탈출구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 의지가 반영된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2014년까지 굉장히 많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2014년 되면 거의 80억 불 가까이 가니까 여기 때보다는 2009년, 2010년에 비해서 한 2배 가량 높아지죠. 그래서 대외 경제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 대외 경제의 9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의 경우는 중국하고의 무역이 전체 무역의 93%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1등과 2등을 뭐 구분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1등이 그냥 93%를 차지하니까 나머지는 다 합해봤자 7%밖에 안 돼. 2등이 경우에 따라서 바뀌는데 지금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많이 줄었죠. 옛날에는 러시아가 압도적인 1등이었는데. 근데 이제 김정은이 지금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인기 있는 지도자예요. 왜냐하면 2011년도부터 저렇게 무역을 활성화하면서 물자가 많이 들어오게 됐어요. 물자가 뭐 수출 수입이 2배 가까이 늘었으니까 물자가 많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생활 환경이 훨씬 좋아졌어요. 그래서 젊은 지도자가 들어와서 확실히 좋다. 거기다가 이제 이미지 정치도 잘해요. 이미지 정치도 잘해가지고 다른 나라처럼 자기 부인 팔짱 끼고 같이 막 다니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자기 나라도 정상 국가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해서도 단속을 가급적이면 줄이고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이 조치를 취하고 이래서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제 위기가 2017년에 이제 위기가 왔었죠. 2017년에 중국이 같이 북한을 제재하는 데 동참하면서 어려워졌다가 이제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하고 미북 정상회담 하면서 중국하고 오히려 더 급격하게 가까워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윤영관 선생님한테 강의 들으셨죠?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시장이 제도적으로는 들어놓지 않았지만 상당 부분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탈북자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에서 매년 이 서베이를 하는데 그 서베이를 통해서 보면 공식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게 한 50% 정도 참여해봤다 그러는데 시장에 참여해봤다는 비율은 70%. 그러니까 오히려 공식 정부에서 지정한 직장에서 일한 비율보다 시장에서 일한 비율이 더 높아. 사람들이. 그 정도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 전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시장에서 버는 비중이 70%.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정한 그 직장에서 버는 돈보다 시장에서 버는 돈이 더 많아요. 그리고 시장의 공식 지정한 개수들이 2016년 기준으로 한 400개에서 500개 정도 되는데 그거 말고도 뭐 골목시장 같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일상화, 일반화 되어 있다. 그리고 옛날 소련을 비교해 봤어도 더 북한이 시장이 더 많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그 서울대학교 김명현 교수가 그거를 연구해 보니까 그렇다 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식량, 그 다음에 소비재 이런 것들 중에 시장에서 구매하는 비중이 제일 높아요. 적어도 식량, 소비재 전부 다 3분의 2 정도, 60% 이상을 시장에서 구입하고 있고, 요게 이제 소비재하고 식량에 한정됐던 것들이 이제는 기업들 간에도 그래요. 이 탈북자들을 만나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공장에서 다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지배인이다. 지배인이 사장이에요. 제가 지배인이면 여기서 우리 만드는 거가 별로 이 만들면 보통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부에다 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매하는 것처럼 농산물 수매하는 것처럼 정부에다가 여기는 이제 이 공장이나 이런 거는 정부 거니까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자동차 바퀴를 만든다. 그럼 자동차 바퀴를 만들려면 뭐 바퀴 안에 들어가는 쇠도 있어야 되고 고무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만들어서 정부에다 낼 거냐 아니면 우리 각자 나가서 돈 벌어 가지고 그걸 사서 정부에다 줄 거냐 이걸 회의를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만드는 게 돈이 더 들 것 같다. 그러면 각자 그럼 나가서 일하고 정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바퀴 10개씩을 내라. 그럼 각자 나가서 일해가지고 일한 거에서 뭐 얼마씩을 걷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상품을 사가지고 자기들을 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바퀴 공장이었는데 그냥 공장 안 돌려도 돼. 근데 일단 소속이 바퀴 공장 소속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아니면 자동차가 자꾸 늘어서 바퀴가 장사가 될 것 같아. 그러면 아예 바퀴를 정부에서 한 달에 10개씩만 내라 그랬는데 우리가 20개 만드는 거예요. 20개 만들어서 10개는 시장에 나가서 팔아. 그래서 그 돈 가지고 같이 또 나눠서 먹고 살아요. 그리고 재료 또 그 다음 달 만들 거 또 사고. 그러니까 그런 만들기도 하고 안 만들기도 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사장한테 그냥 맡겨놨어요. 지배인한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차 바퀴 만드는 공장인데 자동차 바퀴는 별로 안 팔릴 것 같으니까 자전거 바퀴 만듭시다. 그럼 자전거 바퀴 만들어도 돼요. 아니면 그러지 말고 아예 식당으로 개조합시다. 우리는 그냥 자동차 바퀴 보고 만들지 말고 식당으로 개조해서 식당이 요즘 잘 되니까 식당 만들어서 돈 벌어갖고 그걸로 자동차 바퀴는 사서 정부에다 납품합시다. 이래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거의 다 그냥 독립채산제로 맡겨놨어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데들은 군수 물자를 생산하나 이런 데는 그런 데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그 대신에 돈을 정부에서 못 벌면 보조를 해줘요. 그래서 기업들도 독립채산제로 제가 앞에 말한 데는 독립채산제로 돌아가는 기업들은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고 이제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간에도 서로 내가 자동차 바퀴를 만드는데 고무가 필요하고 뭐 쇠가 필요하고 한데 그러면 그런 거 만드는 공장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자기네들끼리 서로 야 내가 자동차 바퀴 너네 공장에서 쓸 자동차 바퀴 너네도 자동차에 바퀴 필요할 테니까 그거 우리가 줄 테니까 고무 뭐 1톤을 뭐 이렇게 줘라.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이제 원부자재를 교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사가 잘 된다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지금 10명이다. 우리 공장 직원들이 10명이다. 그럼 장사가 잘 돼. 그러면 그러지 말고 바깥에 옆 공장 사람들도 우리가 고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름은 그 공장의 직원으로 돼 있지만 실제는 우리 회사 직원으로 일을 해요. 그럼 월급은 내가 주고 우리가 주고 그리고 우리가 장사가 잘 되니까 그쪽은 장사 안 되니까 우리가 줄 테니까 네가 와라. 그렇게 또 그것도 가능해. 그러니까 거의 실제로 시장처럼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 경제, 비공식 경제 중에 지금은 비공식 경제, 시장 활동이 계속해서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제일 많이 일하는 데가 장사하는 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농작물 경장 이런 데고, 요즘 TV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이만갑인가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도 보면 TV에도 나와서 밀수했다는 사람들 많잖아요. 밀수를 왜 사람들이 많이 하냐면 이게 물자고 돈이고 들어오는 데가 결국 외국이잖아요. 여기는 물자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중국하고 사이에서 밀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밀수할 수 있을 만큼 왜 압록강 같은 데 가보시면 비 안 오는 철 같은 때는 그냥 발로 걸어 다녀도 될 만큼 사실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밀수도 많이 한 걸로 나오고, 뭐 대거리 장사는 뭐냐면 저쪽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파는, 그러니까 뭐 도매상이라 할까, 중간상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걸로 나오죠. 근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들어와서 그러면 뭘 하고 있느냐? 처음에 2011년 초에 10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11년 초에 10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발표하는데 굉장히 야심찬 계획들을 발표합니다.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그리고 12대 개발 분야 해가지고 농업, 산업단지, 에너지개발, 지하자원 개발 하겠다. 그리고 12대 개발 분야를 쫙 열거를 하고 8대 공업지구를 조성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요약하면 산업 측면에서는 자원 개발하고 산업단지 조성하겠다. 그리고 인프라 측면에서 철도, 도로, 항만, SOC 개발하겠다. 그리고 해외에서 외자를 유치하겠다. 이랬는데 실패하죠. 왜냐하면 핵 문제 때문에. 그래서 다시 2014년에 530 조치라는 걸 발표해요. 요거는 중요한 조치예요. 530 조치라는 게 뭐냐면 내부 개혁 조치예요. 경제 개혁을 해요. 바깥에서 돈을 빌려와 가지고 또는 외자를 유치해 가지고 10개년 경제 개발 계획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외부 경제 제재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전략을 수정해요. 일단 외부의 도움 없이 우리가 내부에서 개혁을 해 가지고 이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그게 530 조치. 5월 30일 날 발표했다고 그래서 530 조치. 530 조치의 주요, 이건 이제 김정은의 노작 해가지고, 노작은 이 연구물 뭐 아니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의 노작 해서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을 확립할 때 대하여라는 그 제목의 이 노작을 발표합니다. 거기에 이제 들어있는 주요 내용들이 이거예요. 과학기술하고 생산경영을 관리하는 걸 결합하자. 그리고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를 하자.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된다. 그리고 기업의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노동에 대한 평가와 분배를 이전과 달리 하겠다. 그리고 근로자 생활 여건을 보장한다. 경제사업지도 방식을 바꾸겠다. 그리고 일꾼은 이런 책임을 져야 된다. 근데 내용을 보시면 완전히 이 시장경제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가고 있죠. 연구개발 촉진하겠다. 뭐 이런 거는 지금 우리나라도 하고 있는 얘기고, 그 다음에 책임관리제를 해서 경영권을 보장할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지금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제품 개발이나 품질 관리권, 그 다음에 인재 관리권, 사람 관리하는 것까지 기업한테 맡기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인의식을 가져라. 그래서 분조 단위의 담당 책임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게 이제 농업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분조라는 것은 노동하는 한 단위예요. 노동 유니트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팀이에요. 한 팀. 근데 전에는 그 농사 짓는 데에 분조가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됐어요.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관리자가 있어야 돼. 20명에서 25명 되면 관리자가 있어요. 그러면 관리자라는 거는 일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21명, 25명 되면 그렇지 않겠어요? 적어도 두 명 정도는 관리자가 있고, 그럼 한 20여 명 일하게 되면 농땡이 피는 사람도 있고 농땡이 안 피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누가 열심히 안 해. 여기를 5명으로 줄였어요. 분조를 5명으로 줄이니까 한 가족이 한 분조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중국에서 했던 방식이에요. 그러면 일을 하지 말라 그래도 이거 우리 식구들 먹는 건데, 그 다음에 정부에서 내라는 거 내고 나머지는 다 우리 거가 되잖아. 그게 죽자사자 일행. 그게 이제 중국에서 했던 그 경영 방식이에요. 개혁 방식. 북한이 그걸 도입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공장에서 일하는 것도 그렇고, 공장들도 식당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쳐가지고 그냥 자기네들이 한 식구들이 운영하는 식당도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일했건 안 했건 얼마, 너는 월급 얼마 이렇게 정했는데 이제는 범만큼 돈 줘라 이렇게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일한 만큼, 그것도 쟤는 일 안 했어, 오늘 이 반나절밖에 일 안 했어, 그럼 넌 반반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아니고 쟤는 관리자니까 2배 더 주고 뭐 일했건 안 했건 그랬는데 지금은 일한 만큼 범만큼 보수를 줘라. 그래서 굉장히 시장개혁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안전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도 사실은 상당히 획기적인 이야기죠. 이런 것들이 지금 530 조치 이후에 취해진 이 개혁 내용들이에요. 그러는 바람에 김정은의 인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역시 이 젊은 대장이 다르다. 그래가지고 인기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2014년의 일이고 2016년 5월 6일에서 9일까지 제7차 노동당 당대회에서 경제 강국 건설을 위한 이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해요. 그래서 자립성과 주체성을 보장하겠다.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자. 식량 작업 자족하자. 자원 개발을 하자. 이게 이제 자기네들이 국제사회에서 팔아먹을 수 있는 게 자원이다. 그래서 자원 개발하자. 그 다음에 현대화, 심지어는 정보화를 해서 지식경제로 전환하겠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 워딩은 거의 같고, 내용도 보면 첨단 기술 산업을 육성해서 정보산업, 나노산업, 바이오산업을 발전시키겠다. 이건 뭐 사실은 굉장히 국제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민생활 향상 종사자 우대한다. 노동생활 조건을 개선하고 생활 조건을, 물질적 생활 조건을 보장한다. 그리고 외자를 유치해서 경제개발구 정책을 해서 지금까지 22개 경제개발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작년 4월 20일에 굉장히 획기적인 발표를 합니다. 이제는 그전까지는 핵경제 병진 노선이 북한의 공식 노선이었어요. 김정은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2011년 10월 달에 10개년 경제개발 계획 발표할 때도 우리는 핵과 경제를 병진해서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작년에는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취하지 않고 경제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요. 핵을 빼고 이제는 경제 중심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에서 북한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놀랐어요. 그래서 핵을 포기하겠다는 거냐? 그게 아니고 핵은 우리는 이제 완성했으니까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경제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지금 선언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고민이 많죠. 그래서 지금 이 진보적인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북한을 더 빨리 시장화될 수 있도록 확 끌어당겨 가지고 지원을 해서 이제 호랑이 등에 태워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통일로 이어지도록 해야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보수적인 사람들은 저놈들 저렇게 해가지고 지들이 필요하니까 우리하고 지금 협상하자고 나오는 건데 더 어렵게 만들어서 손들게 해야 된다. 지금 또 주면 또 이제 옛날 짱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남북한 간에 저는 이제 경제만 본다면 지금 우리 경제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도 지금 베이비 부모들이 퇴직을 하기 시작해서 1년에 100만 명씩 이 퇴직을 하고 있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 경제 활동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연금 받는 사람들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경제에서 보면 부담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수출이 올해 좀 더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하고
정치적으로는 통일이 안 되더라도 경제적 통합 또는 경제 협력만 가능해도 사실은 우리한테 성장 모멘텀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의 자원도 이용할 수 있고 북한의 노동력도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을 통해서 우리가 철도나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물자를 중국이나 러시아로 실어 내가고 실어 올 수 있다면 비용도 굉장히 많이 다운되고 그래서 결국은 뭐 지금 청년 실업도 심각하고 앞으로 고용이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날 별 가능성은 없는데 만약에 저렇게 된다 그러면 엄청나게 이제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결국은 남북한 간에 윈윈 게임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독일 통일할 때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통일해도 괜찮은 수준이 되려면 생산성이 약한 지역의 생산성이 높은 지역보다 적어도 60%까지는 생산성이 올라와야 돼. 그래야 그쪽 경제가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북한은 절대로 우리나라의 60% 수준에 못 도달을 해 있죠. 그냥 1인당 소득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5%도 안 되는. 그래서 아직은 통일하면 북한 경제 뭐 이미 망가진 경제인데 거기 뭐 살릴 게 뭐 있냐 할지 모르지만 그나마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왜 그러냐 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북한하고 우리가 통일을 하게 되면 지금 최저임금 우리나라 문제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을 북한 주민한테도 똑같이 줘야 돼.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올리기 전까지만 해도 최저임금이 우리나라에 한 13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러면 북한 사람 한 사람 쓰는데 130만 원을 준다. 그럼 그 사람들이 130만 원을 넣지 생산성이 있어야 130만 원을 주는데 생산성은 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월급은 130만 원을 줘야 된다. 법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다 실업자 되는 거예요. 다 실업자 되면 어떻게? 통일하는데 다 실업자야. 그럼 뭘로? 사회보장기금 가지고 굶어 죽지는 않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서독 통일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동독 사람들 월급을 서독의 최저임금하고 일수준에 맞춰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독 사람들이 다 실업자가 됐어요. 실업자 안 된 사람이 몇 % 안 됐어요. 그러니까 동독 인구 중에 일을 하던 사람들 중에 40% 이상이 통일된 이후 반년 안에 다 40%가 실업자가 됐어요. 그 나머지를 정부에서 끌고 가느라고 통일 비용이 많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렇게 될 때까지는 아직 통일을 하지 않는 것이 사실 경제적으로는 통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아요. 그래서 생산성이 경제학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60%까지 도달하면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줘도 왜곡되지 않고 살아남아. 그래서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윈윈 게임이 가능하려면 당장 통일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으로는 통일을 하지 않고 거래를 하거나 교역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러면 서로 비교 우위가 유지되니까 그래서 점진적인 통합을 할 필요가 있다. 요거는 이제 그냥 비교해 보니까 보시고 통일을 위해서 보면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GDP 성장률 추세를 보면 우리는 이쪽 오른쪽 걸 보시면 우리는 상방으로 가고 있는데 북한은 더 하방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 추세가 사실은 북한이 추세가 더 우리보다 더 빨라져야 통일해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서독 통일할 때 보니까 동독 사람들이 그만큼 실업자가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통일을 거꾸로 돌리자고 데모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예멘 같은 경우는 통일해놨다가 통일을 거꾸로 돌리자고 막 그러다가 안 되니까 전쟁까지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왜 그랬는가? 독일은 사회적 안전망이 잘 돼 있어서 실업자 된 사람들 다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독일은 저도 독일에서 공부했지만 제가 독일에서
학부 1학년 1학기부터 시작해서 박사까지 다 한 사람이에요. 근데 학비가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는 내가 실업자가 됐다고 해서 내 자식 대학 못 보낼 일이 없어, 거기는. 자기가 공부만 잘하면 돼. 그리고 의료보험, 뭐 이런 거 다, 의료보험에서 이 의료 비용은 다 책임져 주니까. 그 사회적 안전망이 잘 돼 있으니까 실업자가 됐었어도 제가 가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 동독에서 어떤 여성분이었는데 이 지배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사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통일된 다음에 실업자가 됐어. 그래서 자기 인생은 과거에 자기 살았던 인생은 뭐였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막 울어요. 그래서 그러면 너는 통일 안 하면 더 좋겠냐? 거꾸로 돌렸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렇지는 않대요. 그래서 왜? 막 소름에 복받쳐서 울다 말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근데 자기 남편은 실업자가 안 돼서 남편은 돈을 잘 벌어오고 자기 아들은 지금 서독 지역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대. 걔는 미래가 아주 밝대. 그리고 자기도 생활은 지난 옛날보다 더 낫대. 단지 자기가 실업자가 된 게 서럽다 뿐이지. 그러니까 사회보장 장치도, 그리고 뭐 옛날에는 차도 없었는데 지금 차도 있고, 옛날에는 냉장고도 없었는데 지금 냉장고도 있고, 지금은 해외에 휴가도 간대요. 그래서 너는 실업자인데 뭐 휴가가 필요해? 그랬더니 집에서 노는 거 하고 다른 데 가서 노는 거 하고 너는 같냐 그래요. 그래서 그래, 네 말은 맞다. 그 말은 맞다 그랬는데, 사회적 안전망이 잘 돼 있으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게 사실은 충분치 않거든. 우리는 지금 사는 것도 팍팍하다고 지금 다들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심지어는 탈북자가 여기 왔다가 이놈의 나라 못 살겠대. 듣던 가고 다른 데 이래가지고 다른 나라로 다시 탈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 가보면 그런 사람들도 꽤 있어요. 신문에도 났었죠. 그러니까 그게 돼야 사실은 통일을 저는 할 수 있지 않는가. 그 다음에 그렇다면 통일의 조건을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북한의 경제 생산성이 좀 더 올라가야 되고, 우리나라의 사회적 안전망이 공동체가 같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뭐 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다. 그렇다면 그 전에는 남북 경협을 해야 될 텐데, 남북 경협은 뭐부터 해야 되느냐? 지금 이제 당장 남북한 간에 이제 뭐 김정은도 서울 온다 그러고 제2차 북미 정상회담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남북 경협부터 이제 시작할 텐데, 김정은은 우선 개성공단하고 금강산은 하자, 아무 조건 없이 하자, 지금 이랬잖아요 이번에. 근데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인도적 지원은 저는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다른 국제기구들에서 북한이 이렇게 굶어 죽을 상황이다, 식량이 이만큼 모자란다 이러는데, 그거를 저는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나중에 역사가가 쓴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남한 사람들은 살 빼려고 무진장애를 썼는데, 북한에는 먹을 게 없어서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굶었다 이러면 역사 앞에서도 우리가 떳떳하지 못해. 그래서 인도적 지원만큼은 나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업 분야 기술 지원을 통해 가지고 자기 생산성을 좀 높여줘야 돼. 아시아 생산성의 평균치보다도 60%밖에 못 도달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농업 분야 기술로 따진다면 아시아에서 정상급인데, 그거는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북 경제 제재가 완화되거나 해소된다면, 이제 해소되도록 우리가 그 북한이 협조하도록 북한하고 이제 여러 가지 채널들을 가동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당장은 북한의 가뭄, 홍수, 이게 가보니까 민둥산이 너무 많아요. 거기서 막 그 농작물 키워 먹고, 그 다음에 땔감 뭐 구해오고 이러느라고
묘향산이라든가 몇몇 중요한 산은 아예 군인들이 지켜요. 못 들어가게 철조 멍쳐놓고. 그런 데는 숲이 울창한데 그 이외의 것들은 나무에 그 산에 나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황 킴벌리 같은 데서 이제 그 나무 심기 운동들을 하고 있는데 나무가 빨리 심어져야 돼. 근데 그게 사실 쉽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나무 심기에 성공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남한이. 그러니까 박정희 때 엄청나게, 박정희 대통령 때 엄청나게 나무 심기 해가지고 나무 한 그루에 공무원 이름 붙여가면서까지 사실은 나무 심기를 지켰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나무 심기, 민둥산을 나무 심기로 해가지고 성공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북한에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윈윈할 수 있는 경제 협력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도 도로 연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중국으로 실어내가는 거, 러시아로 실어내가는 거, 유럽으로 실어내가는 것들도 이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물류 비용이 한 3분의 1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하자원 공동개발. 북한에 있는 지하자원 그 많다 그러는데 왜 북한은 그거 팔아서 잘 살면 될 텐데 왜 안 하느냐? 그러려면 인프라가 먼저 깔려야 되거든요. 산골 속에 있으니까 도로 깔아야 되지. 그 다음에 전기 없으니까 전기 해야 되지. 그 다음에 그거 채굴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기술이나 기계 같은 거 없으니까 엄청나게 투자가 들어가야 돼. 근데 이제 우리랑 같이 공동을 하면 그러면 남한은 왜 하느냐? 우린 통일되면 어차피 도로 깔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깔면 굉장히 싼 값으로 까는 거죠. 북한 노동력 이용해가지고. 어차피 통일되면 우리 어차피 거기다 전기 달아줘야 돼. 근데 지금 개발하면 북한 비용 써가지고 우리는 사실은 훨씬 적은 비용 가지고 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통일하면 통일 비용이 확 내려가죠. 그러니까 지하자원 공동개발, 그 다음에 가스관, 그 다음에 동북아 슈퍼그리드. 동북아 슈퍼그리드가 뭐냐 하면 에너지망을, 전력망을 연결해가지고 남는 지역의 거를 서로 빌려주고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전기가 남을 때 북한하고 우리가 갖다 쓰고 우리가 남을 때 중국에서 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가 이제 동북아 슈퍼그리드라는 프로젝트예요. 이런 걸로 이제 에너지 협력을 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인도적 지원 규모가 꽤 컸었는데 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거의 없어서 지금은 거의 없는 수준이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건의료 쪽 빼놓고는 사실은 거의 없어졌는데 좀 늘려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대북 제재의 영향을 받지도 않아요. 인도적 지원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협력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자료로 보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북한의 주요한 광정돌 매장량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생산성 격차를 위한 경제 개발을 위한 대북 투자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차적으로 제도적으로도 같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는 북한이 우리가 하자는 대로 따라오지는 않을 테니까 국제금융기구 같은 데를 가입해서 국제 글로벌 스탠다드가 북한에 먼저 들어가도록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점차 시장경제로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고 우리나라하고도 경제통합을 단계적으로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직은 북한은 빈곤의 고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는 식량도 자급자족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핵 문제만 북한이 협력이 된다면 일단은 경협을 통해서 북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고 인도적 지원이 먼저 들어가야 되겠지만요.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서로 윈윈하는 협력 구조를 만든다면, 지금까지는 북한이 우리나라에는 차라리 없으면 좋을 형제 같은 깡패 같은 형제였죠. 그러니까 형제들 중에서도
차라리 저놈 내 동생 아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차라리 저놈 우리 식구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집안도 있잖아요. 근데 북한이 사실은 지금까지 그랬죠. 우리한테 너 죽인다 그러고 정말로 죽이겠다고 달려든 적이 있었잖아요. 1950년도에. 그리고 지금 핵무기 만든 것도 너 까불면 나 여차하면 너 같이 죽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북한 갔다 오거나 이렇게 보면 사람들은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하고 아직 개발이 안 돼서 이제 미개척 지구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급하게 경제 개발에 성공했지만 아직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했었으면 더 나은 나라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사회적 안정망이라든가 또는 뭐 난개발 문제라든가 지금도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북한을 보면 우리한테 유예된 축복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금강산 같은 데 가보시면 엄청나게 환경관리가 잘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처음부터 우리나라 땅이었으면 금강산의 그 맑은 계곡이 그 옆에 아마 쏘가리 매운탕집이 있었을 거고 거기에 닭백숙집 있고 해가지고 다 막 저기 했을 것 같은데 지금 거기는 완전히 청정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남겨둔 유예된 축복일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우리한테는 이게 축복이 아니라 거의 뭐라 그래야 되나요? 골칫거리였는데 그게 골칫거리를 축복거리로 만들 수 있냐 없느냐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게 아닌가. 북한을 갔다 오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북한 경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